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입니다. 다음은 송호선 기아자동차 사장, 그리고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지주와 신유열 씨가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입니다. 국내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 이뤄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을 10조 3천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요. 박사님이 그동안 SK하이닉스는 D램 위주로 반도체 사업에 쏠려 있었는데 이번 인수를 계기로 낸드플래시 사업도 좀 확장을 하게 됐어요. 예,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아주 대규모 M&A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중에서 이제 낸드 플래시를 사겠다 하면서 과연 낸드 플래시가 뭔가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비전문가들조차도 여기다 문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칩을 얘기하는데요. 이 칩이 만드는 방식 또 활용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D램, 그러니까 D램은 이 정보를 축적을 했을 때 이 전기가 나가면 그 순간에 데이터도 같이 나가버리는 그런 어떤 성능을 하고 있어요. 이게 D램이 좋다 나쁘다라고 어떤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반면에 낸드 플래시는 이 전기가 나가더라도 그 정보가 없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컴퓨터를 갑자기 의도치 않게 컴퓨터가 꺼졌을 때 도로 오는 정보가 있고 도로 오지 않는 정보가 있습니다만 바로 도로 오는 정보가 바로 낸드 플래시 이 메모리 반도체의 그 기능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이 SK하이닉스라는 회사는 D램에 주로 거의 70, 80% 이상을 D램에 주력을 해온 회사예요. 근데 가격은 최근에 낸드 플래시 쪽이 D램보다도 훨씬 높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SK하이닉스로서는 이게 아주 알턴이었고 이 문제를 한번 해소해 보자라는 오랜 수건이 있었는데 마침 인텔과의 이제 빅딜 협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인수합병 소식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주가가 당초 기대 SK 쪽에서는 주가가 오히려 오르지 않겠는가라고 봤습니다만은 반대로 주가가 떨어졌죠. 한마디로 이 증권 시장은 지금 당장의 투자자들 입장에서 당장의 그 자산 가치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하는 그 전망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인수에 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인수 비용이 10조가 넘어가는 금액은요.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한 단위의 해외 투자로서는 가장 큰 금액입니다. 네. 일전에 삼성전자가 하만이라는 전자장비 회사를 인수하느냐 못하느냐 굉장히 말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금액이 9조 원 정도 선이었어요. 그거보다도 훨씬 넘어가는 금액인데 과연 SK가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데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지배 구조에 있어서도 자금 조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갖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주식회사 SK의 자회사인 SK텔레콤의 자회사거든요. 공정거래법상 이것을 손자회사라고 그럽니다. 네. 손자회사는 더 이상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할 경우에 100% 자기 지분이 아니면 투자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적은 것이죠. 그럼 결국은 그 돈을 올곧이 SK하이닉스가 자력으로 다 끌어와야 되는데 현재 아무리 다 동원을 하더라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보기에 약 한 4조 원에서 5조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럼 5조 원 이상을 어디선가 빌려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 수지가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또 낸드 플래시 지금 중국에 있는 낸드 플래시 회사 그 회사하고 지금 SK의 낸드 플래시 회사가 생산 방식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그 통합 이후에 시너지가 나는 데는 상당히 걸리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감소 요인, 주가가 떨어질 요인이 많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 최태원 회장은 약 8년 전에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만 해도 자신의 직감을 믿어달라 이러면서 투자를 했고 결국에는 반도체 사업을 SK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키워냈는데 이번 이 낸드플래시 사업 인수도 이 최 회장의 직감을 믿어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당시에 2012년이죠. SK 하이닉스를 인수할 당시에 사내에서 비판 여론,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인수했다가 SK도 같이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도 그럴 것이 SK 하이닉스가 삼성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까지 현대 하이닉스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회사의 부채가 엄청나게 많았고 구조조정 상태에 들어갔고 아주 돈 먹는 하마라는 그런 악명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 최태원 회장이 한 얘기가 나의 애니멀 그 센스를 믿어달라. 그러니까 동물적 감각을 믿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수익을 나타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그러나 네. 지금 와서 보면 지금 SK를 살리는 큰 효자가 됐고 또 SK의 많은 다른 전자산업을 이끌어가는 데 지금 SK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기여를 하고 있다. 미래는 이 SK 최태원 회장의 동물적 감각이 이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송호성 기아자동차 사장입니다. 최근 화재 사고가 일어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코나에 LG화학의 배터리셀이 장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니로에도 코나에 쓰인 것과 동일한 종류의 LG화학 배터리셀이 탑재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박사님, 지금 현대차는 코나에 대한 대규모 리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기아차는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예, 기아차의 전기차가 니로고 또 현대차의 이 전기차가 코나입니다. 네. 사실상 코나와 니로는 뭐 거의 형제 또는 사촌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비슷한 엔진을 쓰고 또 현대차와 기아차 자체가 사실상 정몽구 회장, 지금은 이제 정의선 회장으로 바뀌었지만 그 정몽구 정의선 회장이 꾸려가는 회사의 지배구조 한 울타리 속에 있으니까요. 네. 근데 최근에 지금 지적 주신 대로 코나에서 배터리가 연이어 화재를 내서 지금 대규모 7만 7천 대라는 엄청난 규모의 리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된 게 기아차 이 니로에서도 바로 그 문제가 된 LG화학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차가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된 거예요. 네. 원래 니로는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사용을 했고 SK 이노베이션 배터리는 현대차에서도 단 한 번 화재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것이 현대차의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이 수건 문제로 현대 좀 모자라서 LG 화학의 배터리를 사용한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터리도 혹시 폭발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왔지만 현대차에서는 이 화재가 난 LG 배터리 그러니까 코나에서 화재가 난 그 LG 배터리하고 니로에 들어간 LG 배터리하고는 생산 연도도 다르고 조금 다른 것이다. 같은 회사 상품이지만은 똑같은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해명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코나의 화재 원인이 배터리 문제로 확정이 만약에 되면은 니로도 좀 그 피해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나나 니로나 그 생산 방식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배터리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배터리 회사에서 배터리 팩이라는 이름의 그 건전지 같은 그런 배터리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배터리를 가지고 그 배터리 셀이죠. 그 배터리 셀을 가지고 껍데기를 뒤집씌우는 배터리 팩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차에다가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 전반적인 플랫폼 시스템은 기아차나 현대차나 그러니까 니로나 코나가 거의 비슷해요. 다만 한 가지 니로와 코나가 달랐다는 것은 이 코나는 LG 화학의 배터리를 주로 썼고 니로는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만을 써왔다는 것인데 네. 최근에 니로에서도 일부 LG 화학 배터리가 썼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만약에 코나의 화재 사건이 LG 배터리 때문이라는 사건이 확정적으로 굳어진다면 코나 못지않게 니로도 또 니콜의 그런 물결 속에 그런 어떤 요구 속에 파문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되는 순간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박사님께서 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엔진에 대한 충당금을 3조 원가량 충당하겠다 이 소식을 밝혔다고 전해주셨는데 이 소식이 어제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 모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주가에 아주 폭락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지금 리콜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회사에 여러 가지 그 경제적 부담이 있는데 이것을 무려 3조 4천억 원어치의 충당금을 쌓았다. 그 대목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금이 줄고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그리고 또 이제 증권시장 일각에서는 혹시 그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차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사실이 아니겠지만 현재 정권가 일각에서 나온 그 추론에 따르면 현재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현대차의 지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 글로비스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비스의 주가는 오르고 현대차 주가는 떨어져야 그래야 경영권 승계가 쉽게 됩니다. 네. 이런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현대가 이 충당금이라는 이런 카드를 통해서 오히려 현대차 주가는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뭐 사실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만 아무튼 이 충당금 파동 코나와 니로 파동이 현대차 주가 또 기아차 주가의 앞으로 향방에 상당히 큰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입니다. 빅히트의 주가가 상장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지금까지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박사님, 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려고 이른바 물타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빅히트가 연 나흘째 계속 하락세인데요. 그 하락 기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보통 이 상장을 하면 어느 정도 오르다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네. 종가 기준으로 볼 때 빅히트는 상장 당일부터 하락세를 보여서 계속 연 나흘째 스트레이트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예 이 주식을 팔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이 주식의 그 장기 보유를 한다고 그러면 바로 물타기를 해서 매입 단가를 낮춰야 나중에 투자 수익률이 높아갑니다. 네. 이렇게 본인이 30만 원대, 38만 원대에 샀다고 그러면 20만 원대나 10만 원대에서 대량으로 사서 그러면 평균 매입 단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지금 물타기 매입 양이 많은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주가 하락폭이 이제 사흘 나흘째 되면서 조금 줄어들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물타기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완전히 수익률을 만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네,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이 빅히트 주식을 팔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이 보호예수 물량이 풀릴 게 남아 있어가지고 더 팔아치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보호 매수 물량이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SK 바이오팜에 비해서 아주 초기에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일 넘어가고 또 한 달이 넘어가면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이 풀리게 되고요. 또 중국 회사 투자자들을 통해서 전환주라는 것을 지금 발행해 놓았기 때문에 중국에서부터의 매도 물량이 풀리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물론 이 보호 매수가 풀린다고 해서 그 투자자들이 모두 주식을 판다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서 오히려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앞으로의 주식 가치의 미래 이런 것이 달려 있겠지만 어쨌든 보호 예수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폭발물을 눈앞에 두고 주식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인지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환불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박사님 실제로 환불이 가능한가요? 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 거래에서는 자기의 100% 신용으로 사고 팔기 때문에 환불이 100% 불가능하지만 공모주에서는 지금 그래픽의 CG로도 나오고 있죠. 공모주는 환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몇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일반 청약자여야 됩니다. 기관 청약자가 아니고 일반 청약자이면서 저 일반 청약자라는 얘기는 시중에서 주식을 사고 판 게 아니라 공모주로 청약한 사람, 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20% 정도가 일반 청약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대상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나오는 수요 예측이 잘못된 공모가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빅히트와 관련해서도
공모주 가격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은 나오고 있지만 수요 예측이 근본적으로 법에 어긋났다는 지금 증거는 없어요. 특히 세 번째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무자격자가 과연 수요 예측에 참여했느냐. 현재 그런 근거가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 그 상장사가 이익 실현 불가 기업이었느냐가 문제가 되고 또 그다음 75개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도중에 매도나 인출, 이체 양도를 했다면 제한이 되는데 현재로서 법률적으로 빅히트를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다. 그것은 이제 환불을 받으려면 수요 예측이 잘못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되어야 했다는 것을 그 투자자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입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씨와 롯데지주입니다. 롯데그룹도 3세 경영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맏아들인 신유열 씨가 최근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에 입사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3세 경영체제를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롯데그룹의 3세인 신유열 씨는 어떤 인물인가요? 예, 신유열 씨가 지금 재계에서 가장 그 주목받는 인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네. 신유열이라는 이름을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도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건데요. 저분이 바로 롯데의 앞으로의 권력을 승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입니다. 저 신유열 씨 아버지가 바로 지금 롯데 회장인 신동빈 씨고요. 또 신유열 씨의 할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신 신격호입니다.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의 적장자죠. 신동빈 회장은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 저 신유열 씨가 남자고 그 아래로 딸이 2명 있는데 아마 일본의 그런 전통으로 놓고 볼 때 신유열 씨의 장자 후계 승계가 거의 기정사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재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 베일에 가려있던 이 신유열 씨가 이미 최근에 롯데의 계열사, 일본에 있는 주식회사 롯데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유열 씨가 본격적으로 경영 3세 수업을 받고 있다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신유열 씨의 행보를 보면은 아버지 신동빈 회장의 행보와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예, 이 신유열 씨의 행보를 찾기 위해서 일본 리온게이자이 신문이나 산케이 신문을 비롯한 일본 경제 신문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도저히 네. 이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착각을 한 것이 바로 그 신유열 씨나 또는 그 아버지인 신동빈 씨가 일본에서 쓰는 이름은 한국에 쓰는 이름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잠시 놓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신유열 씨 이름은 시게미스 사토시더군요. 시게미스 사토시. 이 시게미스가 신동빈 그 신격호 회장의 그 중광 그 부인 이름을 따서 중광동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 시청자들은 더 낯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시게미스 사토시 이분이 올해 만 34세입니다. 1986년생이니까요. 아버지 바로 신동빈 회장이 34세에 롯데에 입사했거든요. 네. 그리고 학교도 똑같은 데를 나왔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MBA를 했습니다. 지금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는 시게미스 사토시, 그러니까 신유열 씨 역시 미국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 MBA를 했고요. 그 부인도 일본 사람인데 그 부인 역시 콜롬비아 대학에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나 성장 과정, 출신 학교, 그리고 심지어 일본 회사에 입사한 일본 롯데에 입사한 연도까지 똑같고요. 또 콜롬비아 대학 MBA를 취득한 이후에 롯데를 오기 전에 머물렀던 회사, 경영 수업을 받았던 데가 바로 일본 노무라 증권회사입니다. 네. 그 아버지와 아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행로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지적을 받고 있죠. 네, 지금 신유열 씨가 풀어야 할 과제로는 병역 문제와 국정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신유열 그러니까 시게미스 사토시는 현재 국적은 일본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사업 기반이 대부분이 한국에 있는 롯데그룹의 특성상 일본 국적으로서 과연 한국 회사를 꾸려갈 수 있겠는가? 소비자들의 이미지 관리는 물론이고 각종 어떤 정부의 경제 관련 법에 있어서도 저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인 신동빈 회장은 이
나이 41세에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죠. 네. 신유열 씨도 이런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병역법상 30대, 40대가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국적을 바꾸게 되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40이 넘자마자 국적을 바꾸지 않겠는가 그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 아버지 신동균 회장도 41세에 국적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세가 아니고 3세인데 서로 국적을 그때 가서 바꾼다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많은 소비자들이 이 시게미스 사토시라는 신유열 제3세를 한국인으로 받아둘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